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가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때가 이미 경제가 나빠진 상황으로 이미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이제 하락 국면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재직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4의 연구소를 새로 시작한 이현훈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글쎄 이거는 사실 학자마다 견해가 굉장히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 시작한 전미 경제학회,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nual Meeting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미국 경제학회에서 정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해서 거기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로 합치되지 않고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된다. 아직도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지금 금리를 막 높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하드 랜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이건 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도리어 이렇게 하다 보면 도리어 물가 앙등이 더 계속 가고 적어도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노 랜딩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래도 좀 약간 좀 비둘기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분은 이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막상 JP 모간의 여러 또 투자 분석가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장님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우스마다 비율도 다르고 또 사실 애널리스트마다 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소위 경제 어떤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도 다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프트 랜딩이나 노 랜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초지일관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이제 2021년 사실 이제 후반기에 가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과열 증상이 나타날 때 미국의 연준이 좀 빨리 금리를 좀 올리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부터 저는 사실 여러 방송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2022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상단 기준으로 하면 0.25%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난해 이제 2023년이죠. 지난해 여름 6월인가요? 그때까지 5.5%까지 이렇게 막 올렸는데 사실 역사상 보면 그렇게 빠르게 광포로 올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79년 80년 때 그때 폴 볼커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이렇게 빨리 올렸던 적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빨리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폴 볼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경기 침체가 실제 왔고 또 물가도 쉽게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가 잡히는 것도 굉장히 늦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는 듯하긴 합니다. 잡혀가는 듯하긴 한데 이게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와야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물가가 이제 확실히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보는 어떤 총수요, 총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너무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고 또 행정부에서 또 실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적자 재정을 많이 피면서 소위 총수를 많이 끌어올린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또 경기를 굉장히 호황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도 어느 정도 위축시켜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그 과정에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런 건데 이렇게 광폭으로 막 이렇게
있다가 이게 장기간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드랜딩이 오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94년 그때는 그렇게 막 크게 올리지 않았는데 금리를 그때 뭐 거의 그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잘 넘어갔던 정도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그 미국의 경제가 과연 이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많이 논쟁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왔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금도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게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설사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미국의 강달러를 가져오고 미국 달러로 표시된 그러한 채무를 결국은 이제 그 채무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이제 더 비싸지게 되니까 그 갚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뭐 80년대에 그 중남미 국가들의 어떤 외채기를 불러오거나 그 이후에 뭐 멕시코 그 아까 94년도에 그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렸을 때에 미국의 경제는 뭐 침체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멕시코에서 외채기가 나기 시작하고 다시 또 뭐 몇 년 있다가 97년 들어오면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그리고 한국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그 어떤 충격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괜찮을 거야. 지난해 연말에도 뭐 엄청나게 뭐 그 주식시장이 뭐 최호황을 막 누렸는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50% 정도 이렇게 상승했고요. S&P 500도 한 25% 정도 상승하지 않았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승하니까 이제 뭐 상황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시 2000년대 닷컴 버블 꺼질 때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98년, 9년 막 이렇게 막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실물 경제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GDP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조한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완전고용 상태에 있고 실업률은 또 상당히 낮은 말 그대로 완전고용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이런 주식시장은 뭐 초호황을 계속 누려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초에 갑자기 꺼지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꺼지는 걸 대비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2008년 레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 9월에 이제 터지게 되는데 그 전에 뭐 3월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베어스턴스였나요? 제 기억에 베어스턴스 같은 이러한 그것도 아주 그 글로벌 그러한 투자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무너져도 계속 실물 경제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약간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워크아웃 우리가 얘기하는 워크아웃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나스닥 같은 것도 계속 호황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큰 게 하나 탁 터지니까 그때 우르르 막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것이 미국의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괜찮다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제 생각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브하다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걸쭉한 뭐 그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학자들도 반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00% 맞다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투자자라면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더더욱 그 미국에서 설사 그 하드랜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한테는 큰 충격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의 그러한 고금리 정책이 중국에는 그런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크게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구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고 좀 이따 뭐 중국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또 경제 어떤 위기가 또 확산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러면 보통 뭐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어떤 시차를 두고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뭐 확장적이든 아니면 긴축적인 이런 정책이 피어질 때 이게 경제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는데 왜 여태까지 영향을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총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화 정책도 있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아니면 이제 줄어들고에 따라서 총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통화량 이게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그 통화량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 2008년 이후에는 뭘 또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 그래서 실제 이제 장기 유동성을 또 공급했다가 줄였다 뭐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 한번 보면 미국의 연준이 이제 2000년도에 이제 2020년도에 소위 얘기하는 그 코로나 사태가 막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제 그 소위 에코노믹 락아웃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봉쇄를 막 하고 뭐 이러니까 경제가 너무 위축된다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총수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를 이제 막 급격하게 낮춘 그런 정책인데 주로 이제 기준금리를 그 낮추는 거는 단기 유동성, 주로 단기 어떤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뭐 30년 만기 MBS, 그러니까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산다든가 뭐 이러한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뭐 10년 만기 이상의 국채를 산다든가 주로 국채를 더 많이 사는데요. 한 2대 1로. 그런 것을 막 사는데 얼마나 많이 샀냐면 2020년 초에 미국 연준의 자산이 한 4.2조 정도 있었는데요. 이걸 8.9조 그러니까 한 9조까지 올려요. 그냥 한 5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조 달러 어치만큼 그러한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MBS를 산 거예요. 연준이. 그렇게 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돈이 시중에 풀려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공급했는데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제 2022년 3월이라고 했는데 그 뒤 한 두 달 뒤부터인가요? 4월부터인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로 양적 긴축 정책도 같이 해요. 양적 긴축 정책도 해서 매달 한 950억 달러 처음엔 약간 더 적게 시작을 하겠는데 지금 한 950억 달러 정도씩 계속 이걸 갖고 있는 걸 팔아요. 사실 파는 것보다는 만기가 돌아온 걸 다른 것을 이렇게 채우지 않는 방식인데 그래서 현재 얼마까지 줄었냐면 7.77조까지 줄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96조에서 7.77조니까 1.2조 달러 정도 판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한 1년에 그러니까 매달 한 1,000억 달러씩 하면 1.2조잖아요. 그 정도 팔았는데 지금 1년 좀 더 됐잖아요. 그 중간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3월 달에 이렇게 다시 싹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뭐 이런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막 파산하는 상황이 될 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좀 충분하게 회수가 안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4.2조 정도 장기유동성이 풀려 있었는데 이게 지금 7.8조 정도니까 아직도 한 4.5조 정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는 거고 통화량도 보시면 M2 보통 우리가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M2 기준으로 보면 이 코로나 막 터지는 시점에 미국의 그 풀려 있는 총 통화가 한 15조 정도, 15.4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장기 유동성도 공급하고 뭐 단기 금리도 막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한 21.7조까지 올랐다가 이게 줄어든 게 한 20.8조예요.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정도 이제 총 통화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빨간 선으로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한 5조
가까이 지금 돈이 더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 통화 긴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QT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T 증가율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훅 떨어졌거든요.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영향을 주긴 준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쉽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혀왔고 아직도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건실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 연방 정부가 이 적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라면 이제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9월까지 이제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걷었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적자가 나오는데, 작년에 4.44조만큼 이제 조세 수입을 걷어들였고 그중에 6.13조를 썼어요. 그 얘기 뭐냐면 1.7조 달러 연방 재정 적자를 본 거예요. 그만큼 돈이 더 막 풀려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풀려나간 거예요. 돈을 거둔 것보다 쓴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풀려나갔다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1.7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게 매년 그 소위 재정 적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이 제일 컸잖아요. 한 3조 달러 이상 이렇게 컸는데 그래서 좀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갖다가 다시 또 일부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막 돈을 막 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었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고,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그러냐면 2008년도에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 쓰고 재정 정책도 그때 적극적으로 썼는데, 그때 그 재정 적자 규모가 1.5조 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난해 1.7조 달러 정도 풀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지금 풀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연방정부 부채 규모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그림으로는 한 33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9월인가 10월까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말까지 보면,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아까 그 9월까지니까 근데 지난해 말까지 보면 이미 34조 달러까지 올랐어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소위 그 경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적자를 낼 수가 있나요? 계속 적자를 낸다는 거는 돈을 계속 빌리는 건데 결국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는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다. 어쨌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도 그렇고요. 웬만한 그 선진 국가들이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우선 당장 미국만 놓고 본다면 이게 총수요를 이게 줄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늘리는 그런 정책이 되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 그 원유 가격이 그렇게 전쟁이 두 군데서 막 터지고 해가지고 좀 오르는 듯 했는데 이게 많이 좀 떨어졌어요. 한쪽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미국의 소위 소위 얘기하는 쉘 오일, 이런 원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이 그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이제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예상치 않게 리오프닝 효과가 없이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중국이 제일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해가 결국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제가 추이도 그냥 재미로 가져왔는데, 이게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2022년 5월이죠. 5월에 이게 최고치를 123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계속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난해 한 중반 정도 되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는 듯 했는데 다시 좀 떨어져 가지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거의 지난해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 전달 대비로도 보지만 또 전년 동월 대비로 이렇게 하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2024년 1월 현재와 23년 1월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지금 한 70,
$72, $73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적어도 원유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요인은 이제 없어지고 있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고 이제 순수하게 결국 총수요는 이제 그 통화 정책과 그리고 소위 재정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통화 정책이 아주 충분하게 긴축적이지 못하고 또 재정 정책은 반대로 굉장히 확정적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마다 다르고 또 시장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 여러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의견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 좋기 때문에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적인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뭐 연준 빨리 낮춰야 돼. 빨리 낮추고 그것도 뭐 이거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뭐 당장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서너 번 아니면 뭐 6, 7번 뭐 이렇게 막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러한 주장을 전망이라기보단 어떤 주장, 희망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그 돈이 많이 풀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왜냐하면 경제가 이게 확 꼬꾸라지지 않는 한, 좀 더 침체가 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을까? 이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과거 어떤 실증적인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 애널 미팅, 그 미국 전미 경제학회 그 연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연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도 있고 일찍부터 또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급하게 올려가지고 잘못하면 미국 경제 이거 쨍그랑 소리 나겠다. 하드랜딩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라는 주장도 사실 경제학자 아주 유명한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적어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금리를 낮추지 못할 거다. 지난해 말에 미국의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그 기준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희망 섞인 그러한 전망을 했어요.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고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낮출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완전히 뭐 그 산타 랠리가 막 이렇게 펼쳐졌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를 그래 막 앞으로 계속 낮출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미 그 다른 연준 이사들은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나중에 또 계속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뒤집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실제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간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연준이 이거 정말 너무한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좀 비난 섞인 그러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계속 아까 2000년도 사례도 얘기했고 2008년도 사례도 얘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터지기 직전까지 연준 의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고 그래요. 계속 상황 좋아요. 상황 좋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나쁘다고 그러면 바로 깨지니까 좋다고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고지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올해 3월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3월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그거는 갑자기 그 사이에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드디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그런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렸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름까지도 전 금리를 그렇게 내릴 수 있을까? 전 못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후반기 정도 뭐 글쎄 한두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더 빠르게 광폭으로 내린다면 그거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아니 우리 한국 경제에도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거 아까 2000년도 말씀드리고 2008년도도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가 경제가 좋아지는 시점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때가 이미 경제가 나빠진 상황으로 이미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이제 하락 국면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른 뭐 방송 채널에서도 뭐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